2025년 대비 합격 설명회 첫 시간은 우리 2024년 기출문제풀이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안에 얘기를 할 거니까요.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출제 경향, 뭐 의도, 그리고 기출 적중, 뭐 이런 정도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문제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2024년 경향의 1번은 전형적인 문제, 전형적인 문제. 누구나 다 맞힐 것 같고 누구나 다 맞춰야 하고 맞추기도 실제로 맞추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냈고, 나머지 문제들의 경우는 이제 100점 만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게 하는 아주 난해한 문제, 1번 아니면 2번으로 구성되었단 말이죠. 중간 정도의 난도 문제보다는 아예 어렵거나 아예 쉽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사항을 좀 충실히 하고 가신 분들은 기본 점수를 깔고 또 나머지 점수를 이제 따갈 수 있지만, 뭔가 의심이 많고 새로운 것만 노리고 2번만 노리고 아주 난해한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각오로 갔다가 1번을 오히려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곧 결과는 나오겠지만, 뭐 커트라인이 많이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아도 전형적인 문제를 만약에 다 맞춘다는 전제로 놓고 보면 점수는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는 시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패턴과 경향, 기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기대할 건 없다. 늘 하던 대로 하되 얼마나 확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 1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번은 이제 교육과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문제였죠. 워낙에 모의고사에 두 번, 세 번을 제가 특히 이 과정 기능은 그냥 내려고 애를 써봤어요. 왠지 느낌이 딱 이거가 내기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바뀐 내용 중에 초월, 그리고 자연과 초월의 관계에서 초월이 빠져버렸다는 것 또한 우리 모의고사 때 엄청 강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 추가 자료 보시면 기출 적중에 보시면 제가 뭐 자랑처럼 괄호 똑같은 괄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아무리 출제위원들이 모의고사를 비껴가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제의 형식만 다르면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자체는 어렵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 기출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보고 또 바뀌는 것의 특징들을 정보를 잘 입수해서 캐치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문제들 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고 시작하면 참으로 괴로운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요. 2번 문제 역시도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심심치 않게 우리 나오게 되고요. 우리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사촌, 뭐 이 지문은 맥킨타이어 하면은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초수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상태에서 1년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고 꽤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6월, 7월 정도 가게 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기게 돼요. 이 정도는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맥킨타이어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 있어서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이 공동체주의자 덕윤리론의 대표자인 맥킨타이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안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맥킨타이어와 관련된 이제 이론들을 쭉 하다 보면은 실천, 서사, 전통과 관련된 특히 이제 내러티브에 있어서 우리 맥킨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문제풀이반에서는 꽤 열심히 강조했던 거 모의고사에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할 걸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경향, 윤리학의 기본 이론 문제들을 한 문제씩은 이제 내려고 하는구나. 어떤 식이든. 우리가 메타윤리 포함해서 윤리학 기본 이론에 대한 사실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해서 우리 이 상대주의, 보편주의, 윤리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윤리학 기본 이론도 이제는 충실히 봐둬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 수준의 괄호 넣기이기도 하지만 지문 자체가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지문에서는 우리가 맞춰줬어야 한다는 거. 4번 문제로 가서요. 근대윤리 사상가 공리주의자, 이 공리주의가 이제 칸트와 함께 우리 뭐 벤담 밀 포함해서 공리주의가 이제 양대 축이 돼버렸어요. 근대 사상에 이제 둘이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공리주의라고 하면 일단 뭐 공식처럼 효용, 최대 행복, 공리 이거를 하나 정도는 물어보게 돼 있다. 어떤 지문을 사용해서든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윤리 이론가들이 이것과 이것을 나눴다. 불완전한 것, 완전한 것. 이거 역시도 우리가 뭐 공리주의 문제지만 칸트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입에 나중에 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제 기출 문제를 접하게 되는 우리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맞추지 하지만 나중에 가면 7월, 8월에 문제 풀기 시작하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10월 모의고사 때 되면 더 어려운 지문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지문들로 해도 다 맞추게 돼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문들을 똑같이 내진 않아요. 지문들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변형해서 낸다는 거. 예. 그래서요. 4번까지 이렇게 이제 이 4번까지가 우리 처음 시험을 볼 때 긴장감 있게 괄호 넣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화면 가리시면 안 되고요. 아니 맞아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 이 4번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1, 2, 3, 4번을 돌이켜 보면 고득점을 맞으시는 분들은 1, 2, 3, 4번에서 3개 이상 8개를 봤으니까 7개를 맞추는 분들, 6개를 맞추는 분들이 이제 합격선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8개를 다 맞추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맞출 만한 문제들이었다. 정말. 이거는 누가 못 맞춰?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에 2번을 내고 문제 형식까지도 아마 그 기출 적중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치원리 검사의 종류만 다를 뿐이 이것까지 똑같이 했다 그러면은 출제위원이 욕먹었겠죠. 근데 문제 형식은 거의 같아요. 교사가 활용했던 검사의 명칭과 의미를 서술할 것. 제가 했던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가치 명료화 아니면 가치 분석이 가장 내기 좋은 것. 거기다가 중간에 절차 괄호넣기 이런 것들. 근데 괄호넣기가 어색하다 할 때는 또 밑줄 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식은 정해져 있고 분명히 공부 5번까지 아마 다 맞춰가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6번 문제로 가보면요. 6번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 A형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정말 나올 만한 것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길리건 우리 3수준 2과도기 이거를 길리건 딱 첫 페이지 피면은
딜링언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 뭐 두 목소리 한 다음에 배려윤리의 3수준 이 과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각각의 특징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어볼 만한 거를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암기의 깊이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나바에즈 하이트가 그동안 연속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바에즈 그래서 제가 8회 모의고사 중에 한 6, 7회를 냈어요. 그냥 나바에즈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8회에서는 삼층윤리를 그냥 아무거나 다 밑줄 치고 다 설명해 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지금이 딱 그런 문제죠.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정향은 마음챙김 도덕이다. 그 의미는 뭐냐까지도 물어보게끔 했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거 우리 합격 설명회니까 6월까지는 그 공부의 강도가 이제 다 달라요. 우리 초수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엄청 고민 정보 찾기 바쁘고요. 뭘 해야 되지? 좌충우돌 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 6월까지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7월에 이제 덤벼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7월에 그 전까지 경험 많고 공부 많이 했던 분들하고 어깨에 나란해지는 거예요. 6월까지 잘 하면 아무리 헤매도 공부는 6개월 사실 6월까지 달려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좌충우돌해도 만들어내느냐예요. 그때 되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너무 어렵다. 와 이거 어떻게 다 하지? 6월까지 해놓은 걸 가지고 7월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답이야 여기 확인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설명만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 역시도 다산 뭐 매년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장담하다시피 이제 매일 하는데 갑 같은 경우 우리 이 심성정이 일로설 하나의 길이다. 이거 한자 읽을 줄 알았으면 일로설 나왔구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성정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이라는 거는 전체를 통과하는 건데 아직 미발이었을 때는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발했을 땐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형태는 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지만 마음 안에 한 길이다 이런 거죠. 일로 심성정이 일로서 그러니까 우리 율곡 이 같은 경우에는 독창적인 게 많잖아요. 이통기국, 이기지묘 다 나왔었거든요. 시험에 한 번씩. 이제 심성정이 일로설이 나올 때가 됐어요.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나올 때가 됐어요 하는 거를 한 번씩은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직원 괄호 넣기로 낼까봐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번영이랑 자주직원 어떻게 구분해요? 출제위원도 어려워요. 그거를 구분해서 특정 괄호를 내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자주직원 보여주고 활용해서 서술해라. 자주직원은 우리 현대어로 치면 뭐예요? 판단력이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잘한 건 공이 되고 잘못한 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왔던 거예요. 성기호설은 뭐 다산하면 기본적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그리고 특히 올해 동양 사상은 정말 나올 만한 것들 내야만 하는 것들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좀 단순하게 낸 편이에요. 그 다음 8번 문제 불교 문제 역시 뭐 올해는 제가 잘난 체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열애장 관련해서 법장하고 원효를 서로 비교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열애장 가로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추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비슷하게 해놨지만 우리 2024년 그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그 보시면 그 8번 문제에 대한 거의 똑같은 형식이죠. 갑과 을 이렇게 해가지고 8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마지막 8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8회 모의고사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8회 모의고사에 적중한 게 한 서너 개가 되는데 출제위원도 이건 못 피해간 거죠. 열애장을 괄호칠까 하다가 아까 자주직원하고 같은 의미예요. 열애장은 가로놓는 게 너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열애장을 보여주고
연회장에 대한 의미 같은 거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법장하고 원효의 차이를 물어보는, 뭐 오히려 모의고사가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원효 중심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효의 우리 화쟁 용어, 그러니까 화쟁을 괄호치기로 내기는 어려워요. 괄호 안에 화쟁을 넣는 문제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고 이거를 상징하는 의미 용어가 뭐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그다음 9번 문제로 가면요. 9번 문제야말로 이제 우리 근대 윤리 사상을 세 문제를 내는구나 하는,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크게 보면 동양, 한국, 그쵸? 그리고 서양, 또 사회, 정치, 교과교육론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올해는 이제 24점을 내고 19, 18 뭐 이렇게 냈나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빼왔던가? 이 교과교육론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점수들을 좀 뺐어요. 그러니까 20점, 보통 20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냈는데 올해는 점수를 좀 뺐어요. 제가 어디 갔죠? 우리 자료에 보면 그래요. 동양 한국이 18점, 서양이 19점, 사회정치 19점 이렇게 하고 교과교육론이 24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 비중이 이제 확실히 한 문제가 늘은 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18, 19점 안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중세가 지금 면전째 빠졌고 올해 또 빠졌고요. 그만큼을 근대 사상이 세 문제가 나오게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 서양 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공리 하나, 또 칸트 의무론 하나, 그리고 나머지 스피노자, 그리고 흉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최소 2.5에서 3 정도가 서양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고대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응용윤리와 서양 윤리이론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18점, 1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대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또 이 밑줄 친 디귿 정념을 고무하거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이성이, 그쵸? 이거는 뭐 우리 흉하면 그냥 늘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보를 주고 나중에 어? 제대로 평가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흉을 단독 문제로 낸 건 의외지만 어쨌든 이성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은 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가서 우리 소크라테스 하면 또 무지 또 내버려요. 그냥 내고 싶으면 낸다 이거죠. 무지와 지혜. 너무 뻔해서 또 물어볼까 해도 또 무지. 소크라테스 하면은 악덕의 원인은 무지라는 거고. 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이 니코마코스 일리학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제력 관련된, 절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 문제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뒤로 더 빼서 자제력 있는 또 절제력 있는 사람의 차이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니코마코스 일리학을 얼마나 자세히 읽었느냐 관련해서 낸 문제죠. 뒤에 가면 우리 그 우회 문제까지, 필리아까지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도덕 형이사학 정초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취미 삼아 계속 읽어가지고 원문 감수성을 키워나가요. 공리주의까지. 왜냐하면 한 문제씩을 꼭 내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그 책의 두께나 이런 거로 봐선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 분량이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11번 문제, 이거 역시 뭐 이 전공 A에서는 나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노직하면은 세 가지,
소유권과 관련한 세 가지 우리 원칙 있잖아요. 그중에 교정 물어봤고요. 남은 거 하나, 그쵸? 시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왈처하면은 뭐 복합평등, 사회적 의미,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의미. 이 원문까지도 뭐 제가 이것도 역시 뭐 그 적중에 정리해 놨잖아요. 을 같은 경우는 뭐 문제풀이반에 똑같은 지문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다음 병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반 때 이 반대로 물어본 경우도 많아요. 덜 광범위한 자유를 가로치기도 하고 덜 평등한 자유를 가로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괄호에 뭐뭐 하고 뭐 이런 형식을 뭐 줘가지고 헷갈리게는 했는데 전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의 괄호 넣기는 거의 자동 반사로 나중에 8, 9월, 10월에 가면 자동 반사로 써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헷갈려서 못 썼다고 하면 공부가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죠. 롤즈 치고는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물론 뒤에 우리 정치적 자유주의가 또 나오는 바람에 허를 찔렸죠. 한 문제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문제 하고도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12번 문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조우통의 3대 원칙. 7사 남북 우리가 7사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에 어디 갔어요? 남북 기본합의서까지는 민족 대단결이고요. 94년에 바뀌었어요. 그쵸? 민족 대단결 민주 그쵸?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고요. 이게 뭐 1차원적인 문제였고 특수관계 이거에 대한 서술도 엄청나게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반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잠정적인 관계다. 나라 대 나라의 관계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게 그리고 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라는 거. 그리고 리을은 나름 참신한 질문이었지만 예멘 통일의 교훈은 뭐였냐? 너무 그런 거 과정 없이 협력 관계 없이 그냥 정치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북한이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 결단으로 합시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A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두 개 실수로 그리고 뭐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춰요. 여기서 고득점을 확 뽑았어야 되죠. 우리가 40점 만점이면 한 35점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30점 이상은 맞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딱 했던 거고요. 이제 B형이 나름 이제 좀 까다롭게 갈 수도 있는데 B형도 1번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줬어요. 답을. 그쵸? 사성제 중에서 우리가 팔정도는 뭐에 해당되느냐? 도성제란 말이에요. 그쵸? 도성제. 고진멸도, 그쵸? 불교의 우리 기본 이론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자리이타 정신을 실현하는, 그쵸? 육바라밀이란 말, 육바라밀. 그러면 뭐 남았어요? 주는 거, 우리가 베푸는 거. 보시, 그쵸?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이 3교시에 1번 문제도 딱 맞추고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허를 찔린 문제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 공부의 폭을 넓히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9월, 10월 되면은 생활과 윤리, 고정과 윤리, 그리고 각종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원문들을 살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살펴본 분들은 이게 설마 이게 나왔었는데 용어가 잘 안 떠올라요. 한나 아렌트 하면 악의 평범성 책 제목인데 그쵸? 책의 부제 악의 평범성이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런 정도죠.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맞춰도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 역시도 우리 왈저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문제씩 난 사람들이 꽤 많은데 마이클 왈저도 기뻐했을 것 같아. 자기가 두 문제나 나오다니. 그쵸? 복합평등 정도면 충분한데 왜냐하면 근데 최근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쟁 교과서 구석구석을 뒤져보다 보면 나오는 거죠.
옛날 교과서에는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정의로운 전쟁 관련해서. 그래서 2번 문제는 뭐 틀릴 수도 있다. 여기 드디어 이제 틀릴 만한 문제가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왔다. 그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공동체는 공동체 교육론. 제가 긴가민가 좀 의심하면서 8회 모의고사에 냈어요. 공동체 교육론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서 냅니다 이러고 헤이스트 관련된 문제 냈는데, 사람 그 감이라는 게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공동체주의 교육. 우리가 공화주의 문제가 이번에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에요. 공화주의 문제가 따로 없었다라는 건 이런 문제들이 그걸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문제가 그래도 잊지 말라고 한번 다시 나와갔고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내러티브, 뭐 아까 맥킨타이어 얘기도 나왔지만, 항상 우리 교육론, 도덕교육론에 보면은 우리 구성주의, 개인주의 측면하고 공동체주의하고 우리 내러티브 이쪽 문화, 사회화론 이쪽 비교해서 내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공공선, 그리고 콜버그의 가역성 같은 경우에 우리 역할 채택, 이것도 뭐 안 내진 않았죠. 제가 그 시험 문제 그 모의고사에 가역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역할 채택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적중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거지만, 우리가 가역성이라는 말은 또 우리 콜버그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해볼 수 있느냐, 그렇게 가역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느냐가 발달의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가역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콜버그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모자른다고 생각했는지 을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우리 또 인습. 참 우리 튜리엘도 정말 지치지 않고 나와요. 3년에 2번이라고 봐야죠, 거의. 왜냐면 워낙에 이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또 시험 문제 낼 만한 또 유혹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이트와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또 이 우리가 도덕 사회화론과 개인주의 사이에 튜리엘이 좀 걸쳐 있는 느낌이죠. 사회화도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도 또 할 수 있는, 어쨌든 도덕과 인습이 별개 발달 경로를 가진다는 이 얘기는 뭐 우리 임용시험에서의 진리값이죠. 진리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율성 물어보기. 와, 이 자율성 물어보기, 협동의 도덕성, 뭐 수도 없이 문제풀이반에서도 몇 번, 모의고사에서 두어 번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디르켐의 사회과론은 다른 지문이긴 했지만 왠지 한 번쯤 물어보세요. 도덕 사회과론이니까 한 번쯤은 사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왜? 사회가 도덕성의 근원이니까. 사회가 없으면 도덕도 없어요. 사회과론.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도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를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2점짜리 문제로 제가 한번 사회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때도. 이번에도 문맥 못 읽는 분은 틀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틀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잘 읽어보면 사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서 블라지는 또 냈구나 이거죠. 블라지가 이제 정말 콜버그 다음 가는구나. 우리한테 최근에 그 경향으로 봐서 블라지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고, 그러니까 블라지는 신이론 취급도 받으면서 또 우리 구성주의 전통에도 걸쳐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낼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이제 5번의 을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이 틀릴 수 있는 문제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 100점, 흔히 말하는 100점 방지용 문제. 그러니까 신이론이에요. 거의 니산 얘기죠. 니산에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제 교재에는 니산 얘기가 있을까 해서 다행히 조금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블라지의 비판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 니산에 대해서는 뭐 공부한 바가 많지 않으니까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 유력한 몇몇 교수분들이 니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이론, 도덕적 이 균형 이론인가요? 균형, 그래서 그 균형을 물어본, 그렇죠. 제가 답을 긴장 상태라고 해놨는데, 균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균형, 어,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블라지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니산이 비판했다는 거. 그 다음 6번, 7번은 이제 동양 사상인데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은 맹자를 주고 을은 순자를 주고 인위. 맹자는 인위를 몰랐죠. 그 순자에 의하면 본성만 얘기하고 인위를 구분할 줄 몰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 주장한 수양과 본성에 대한 주장, 서로 성선성악 얘기하고 존심양성, 화성기, 위쓰기. 제가 막 그 모의고사 때 가면 이렇게 쓰세요라고 그냥 아예 이 답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쓰게끔 나왔어요 이번에. 고민 없이 쓰는 답이죠 이런 게. 뻔한 주제가 뻔한 방식으로. 7번도 마찬가지예요. 경물과 치지에 대해서 정말 저하고 공부하면 문제 한 수십 개 풀거든요. 경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제가 모의고사에 낸 거는 심지어 다산을 가지고 다산의 경물 치지를 가지고 그 용어를 우리 누구예요? 주의하고 양명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형식만 그냥 계속 바꿔놓지 결국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심의 무물, 심의 무리. 양명이 이 주의를 가장 그 비판하는 건 마음밖에 이치를 자꾸 두고 거기서 이치 찾으러 다니니까 이치도 다 못 구하고 결국 지식도 완성 못하고 실천도 안 된다. 요 관점은 그냥 뭐 계속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문제가 이 6번, 7번을 맞춰가지고 점수를 확 올려놔야 돼요. 8점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걸 틀려서는 곤란하다. 8번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면 쉬워 보이는 거죠. 이제 막상 또 시험장에 앉아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8번 문제는 우리 피터 싱어, 톰 레건 공부한 보람이 나와야 되죠. 그 뭐냐 이거죠. 이익 평등 고려 또 나오는 거예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했느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톰 레건은 공리주의자 반대했죠. 공리주의에 따르게 시작하면 결국 인간 안에서도 희생자가 있는데 인간과 동물끼리 맞부딪히면 누가 희생자가 되느냐. 동물이 당연히 희생자가 된다. 요 논점이에요. 요거는 뭐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그 다음 9번 문제. 칸트의 거짓말 이야기. 거짓말을 왜 하면 안 돼?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그게 법칙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도 서로 말을 믿지 못해서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잖아요. 그쵸? 상식적인, 보편적인 법칙. 이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그쵸? 그리고 내 유지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하라. 우리 5가지 정식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거 쓰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인격. 수단으로 대하, 목적으로 대하라. 나머지들도 우리는 5개 나중에 다 외워요. 목적의 정식까지. 목적의 나라 정식까지. 그 플라톤 하나 쓱 껴놨고요. 그쵸?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칸트 지문 2개를 하지. 보니까 정치사상 문제가 좀 적어서 그래서 늘려고 점수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10번도 그래요. 10번도 플라톤이 연속으로 나왔죠. 플라톤이 연속으로 정의로운 사람 우리 이건 교과서 수준이잖아요. 그쵸? 3가지 나라의 영혼도 3분이 되듯이 나라도 3가지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표현법 우리가 수호자, 뭐 방어자로 외우니까 막상 이렇게 써놓으면 원문대로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엔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지문 안에서 보조하는 부류라는 용어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건 뭐 이거 다 뭐 역시나 절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려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 봤어요. 틀린 사람들은 따라서 이 부분이 잘린 지문을 많이 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긴 지문들을 늘 봐와야 돼. 요게 참 안타까워요. 요거는 많이 틀렸을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맞췄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필리아가 친애, 우애, 우정. 그러니까 번역어는 친애라고 요즘 정리가 되긴 하는데 사실 완전하게 동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필리아라는 원어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드디어 이제 뒷부분까지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점점 늘어요. 범위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낸 거를 또 내다 보면 일정 부분 겹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리아까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문제, 이 문제 역시도 이제 100점 방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 우리가 열심히 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괄호넣기, 그렇죠? 괄호넣기 같은 경우에 중첩적 합의 정도야 우리가 공적 이성 아니면 중첩적 합의야 그러면서 서너 번씩 막 모의고사에 내고 문제풀이만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하나 정도는 되고요. 판단의 부담 같은 경우도 이 아주 강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정리하다 보면 한 번쯤 걸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게 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쵸? 서로 다양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 다원주의, 롤즈가 얘기하는. 그런데도 왜 서로 간에 중첩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공적 이성을 갖추고 정치적 우리 영역은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종교적 교리, 우리 뭐 이슬람, 기독교, 불교가 서로 거기서 우리가 타협하자라는 게 아니라 각자 그거는 하되 정치적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롤즈의 생각인 거죠. 요거 그래서 끊임없이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첩적 합의, 공적 이성. 그러니까 비공적 이성은 뭐예요? 그러한 각자 배경 문화가 되는 자기 건 가져라. 괜찮아요. 그건 가져도 되는데 공적 이성으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다른 용어로 표현 뭐 일반 의지, 공공선 이런 것들이 현대화된 롤즈의 용어로는 바로 공적 이성이 되는 거죠. 하버마스에게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첫 시간에 뭐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뭐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죠. 우리 나중에 5, 6월 기출 분석반에 가면 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원문도 확인해 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결과를 들어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의외로 너무 잘 보신 분들이 있고 초수인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편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초수인 경우가 가장 유리한 점은 잘 빨아들여요. 뭐든지 신기하거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기출이 한번 들어오면 연상작용도 잘 남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내 안에서 취사 선택을 막 해버려요. 이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해. 이거는 좀 뭐 몇 번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게 우리를 오히려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대비 합격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 우리 23년인데 25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헷갈려요. 저도 한 해가 건너뛰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늘 12월 21일이고요. 날씨도 엄청 추운데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방향성을 이제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이제 우리 합격자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되는데 공부 손에 안 잡혀요. 그 분들은 2차 준비 이제 하고는 있지만 뭐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체로 이 합격 설명회는 우리 대부분 첫 시험 보시는 분들, 초수생들을 눈높이에 맞추어 있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을 남긴 이 상황에서 1년이지만 사실 이제 11개월이에요. 공부는 11개월이에요. 1월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딱 11개월 공부인데 그 11개월을 아주 일관되게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뭐 12시간 공부를 뭐 한 300일 정도 했다. 못 붙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이 번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번뇌들을 이겨내고, 어,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막 주변에 잘하는 사람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이 시험은 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면 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 한 해 11개월은 나밖에 몰라야 돼요.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룰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남을 속여가면서 막 이렇게 우리 스터디 펑크 내고 막 이런 거 말고 어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제일 이기적이고 우리 도덕적으로 도덕 윤리니까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고득점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뭐 초수고 나는 뭐 또 경험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시험은 진짜 뭐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전공이 뭐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11개월 스타트에 시작을 해서 가장 좋은 공부를 하면 돼요.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그동안 충분히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번 한 해 동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유형 교육학 1시간 보고 그쵸? 논술 뭐 이번에 교육학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도덕윤리 선생님들이 교육학이 어려워서 고전할 일은 없고요.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우리가 교육학을 지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이고 전공 A와 B 90분씩인데요. 우리 기입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8문항. 근데 실제적으로 서술이라고 할 만한 건 몇 개 안 되고 이 서술형 이 4점짜리 안에 기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입 싸움이에요. 얼마나 용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엽적인 거 딱딱 꿰고 있느냐.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 설명, 경물, 취지, 자율성, 뭐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번에도 다 나왔잖아요. 화성기위 뭐 이런 것들, 존심양성. 그러니까 용어들에 대한 설명, 3교시 마찬가지로 2문항, 9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기입이 기본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총 80점이잖아요. 80점에다가 우리 교육학 20점인데 우리의 목표는 저하고 하는 공부의 80점에서의 목표는 60점. 100점을 목표로 해야죠. 80점을 목표로 해야죠.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60점을 맞으면 웃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시험에서. 50점만 돼도 합격은 바라볼 수 있고 40점을 맞아도 합격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60점 맞고 교육학 합치니까 뭐 70 몇 점이라 그러니까 우리 전공 점수만 가지고도 교육학 없이도 합격선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최근 2년 올해 문제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 문제 정도 수준이었고 문제가 생각보다는 깔끔한 편이었어요. 깔끔하다라는 건 뭐냐? 답을 특정할 수 있으면 깔끔한 거예요. 가장 나쁜 문제들은 뭐냐?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도 학원에서도 답을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하루 이틀 쩔쩔매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 기출 분석을 하는데도 이 문제는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나오면 그 해의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컷이 굉장히 내려가죠.
근데 컷이 굉장히 내려갈 것 같아도 또 상대적으로 물채점을 하기 때문에 컷은 어느 정도 맞춰준다. 근데 그럴 때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누가 불리하냐? 초수생들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딸리기 때문에 문제를 대처하는 이거에 있어서는 장수생들보다는 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좀 깨끗하고 쉽게 나온다? 편견이 없는 초수생들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분들은 옥석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수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근데 쉽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내가 한 거만 확실하게 60점을 맞겠다. 그러고 달려들면 60점 충분히 나옵니다. 이번 시험이 그러한 이제 어떤 증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의 출제 영역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지 크게 동양, 한국 윤리 사상, 그리고 서양 윤리, 그리고 사회 정치, 그리고 교과 교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벌써 예전에는 표가 한 장 안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죠. 우리 11년 차가 됐고 12년 차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미 기출만 가지고도 시험 로테이션이 될 만한 양을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 2022년에 58교 논문과 전문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6월, 7월에 딱 깨고 있다. 그러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때 가서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뭔 얘기죠? 공적영지가 뭐예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출 현황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연상을 해야 돼요. 아, 이 문제 나왔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이런 지문이었어.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양 한국 윤리사상의 제자백과 한 문제 꼭 나오고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순자 중심으로 놓고 비교하기. 맹자로. 또 장자 중심에 놓고 비교하기. 그 외에 뭐 법가나 묵자 곁다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송명류학 경우의 수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주의 혼자 나오거나 주의어 왕양명 비교하기. 이분들의 수많은 용어들 있지만 경물치지,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거, 인심도심. 송명유학이 한국유학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경우의 수 뭐예요? 퇴계율곡 가지고 해서 사단 칠정 물어보기. 다산 정약역의 특별한 내용들, 심성론 물어보기. 율곡의 특이한 용어들 물어보기. 이런 거예요. 계속 지금 표 경향대로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불교 사상. 한국하고 동양 불교를 나눠놓은 이유는 요새 두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동양, 그러니까 인도, 중국 포함해서 한 문제, 그쵸? 근본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 하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인데 두 문제 나올 때가 더 많다. 근데 한국 불교는 원효 아니면 진울. 그쵸? 요번에도 원효 나왔잖아요. 그쵸? 진울이 세 번 나오더니 원효 너무 안 나왔어. 원효 한번 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한번 쉬거나 진울이라는 얘기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한국 고유 사상, 동학이 나오거나 뭐 우리 그 날랑비 서문 같은 거, 최치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주 드물고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현황을 꼭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서양 윤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고 윤리, 이론, 응용 윤리. 제일 중요한 건 근대 사상 세 문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최근에는 세 문제까지 내니까. 그 다음에 중세는 아주 뜨문뜨문. 고대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박아놓고 비교하는 방식. 아리스토텔레스 단독으로 나오거나 플라톤 또는 소크라테스 비교하기.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대 사상은 실용주의, 실존주의가 번갈아가면서 나왔는데 낼 게 없을 때는 안 내기도 한다. 대신에 윤리이론과 우리 메타윤리를 그걸로 대체하기도 한다. 현대 사상으로. 그리고 응용윤리, 이거 사회정치 사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중간에 껴있어요. 서양 윤리 사상으로 넣을 때도 있고.
응용윤리의 대표적인 건 우리 환경윤리, 생명윤리죠.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비중상 늘어날 가능성들이 늘 있는 문제고요. 사회정치사상은 국가이론,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국가이론과 또 사회계약설, 그쵸? 우리 사회계약서 세 사람 이거 뭐 요번엔 안 나왔어요, 그쵸? 요번엔 안 나왔죠, 이번에는. 음. 그러니까 드물게 안 나와요. 공화 자유주의의 본격적인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좀 특별하게 사회정치 사상 문제가 그러니까 롤즈 문제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격적인 공화 자유주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 좀 특이했고 정의론 뭐 정의론도 늘 한 문제 왈저 노직 그리고 롤즈 섞어가면서 뭐 두 사람씩 묻기도 하고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통이론 하버마스 포퍼 번갈아 가면서 가끔 나오는 그 다음에 통일교육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렇죠? 그리고 평화이론 이번에도 우리 전쟁 개시의 정당성 그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하면 우리 뭐 나눠놨지만 도덕심리학 도덕교육론 뭐 본격적으로 도덕심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도덕교육론자보다는 심리 쪽만 밝혀놓은 이론가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도덕교육론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 구분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데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역시 콜버그 중심에 박아놓고 주변 사람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뭐 우리 튜리엘 또 이번에 안 나왔지만 레스트 또 나딩스 또 누구 있어요? 리코나 한 10사람 정도 기본 호프만 해서 우리 10사람 정도를 딱 깔아놓고 나머지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모형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 중요한 게 나오고요. 도덕 딜레마 토론부터 해가지고 우리 가치 관련된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6개 정도 놓고 나머지들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뭘까? 나오는 거고요. 교육과정 이번에 2022년 새로 나오면서 정말 나올 만한 게 딱 나와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내년에는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를 넓혀가겠죠. 교육과정이 보통 5년에서 10년 가니까 5년 동안 또 문제 내다 보면 고갈돼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다 맞추라고 일단 던져준 문제니까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출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제 영역표 확실히 정리해 가면서 기출 분석 자료, 기출 분석집을 제가 올해는 책으로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데 작년 자료라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미리미리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주요 사상가들 4대 천왕 주의 칸트 롤즈 콜버그예요. 그렇죠? 이 네 사람은 1.5문제 한 문제 기본 반 문제 정도는 더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한 문제 정도 나올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둘이 한 번 더 나오면 일로 올라갔다가 덜 나오면 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 가지고 내는 거예요. 조합 이리 조합하고 저리 조합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뭐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아주 한두 문제 빼고는 나올 만한 사람의 나올 만한 주제가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답을 쓰냐 못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누가 나오는지를 몰라서 와 이게 나와 이런 건 없어요. 나올 만한 게 나왔는데 못 썼네 이거죠. 엉뚱한 걸 봤네 또는 아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시험 때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 사상가들이고요. 용어들도 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괄호 넣기로 나오기도 하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 용어들 동양, 한국, 서양 그리고 사회정치, 교과교육론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쭉 그동안에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 이런 게 왜 나오느냐? 1번은 뭐냐 하면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시험 이 가르치는 요소들을 얘기하고 그걸 교과서를 쓰는데 교과서에서 보면 비중 있게 다뤄요. 두 번째, 윤리학, 정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대학 교수들이 출제위원이잖아요. 본인들이 전공한 것들이고 다 중요하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거나 매력이 있고요. 또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시험 문제 내기가 용이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제고 해도 시험 문제를 내기가 까다롭거나 기출이 없으면 출제위원들도 되게 힘들어요. 기출이 한번 모범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잘 내야 계속 그 관련된 비슷한 유형으로 기출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지금 시험 형태로 보고 있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우리 그거잖아요. 다음 가불은 뭐뭐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작성 방법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용어의 의미를 쓰고 그것을 활용해서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11페이지 자료집 1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주요 참고 서적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기본은 어쨌든 교과서 5종 생활과 윤리는 우선은 윤리와 사상이에요. 이게 거의 70% 비중이라고 봐야 되고 생활과 윤리 30%, 20%, 고정과 윤리 10%. 고정과 윤리 왜 봐야 하느냐? 거기에 있는 지문들이 꽤 압축적으로 요약이 잘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거기서 가로넣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교과서를 왜 봐야 되느냐? 아, 이런 흐름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번에 1, 2월 강의에 교과서를 가지고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왜 시험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1, 2월 특강 형식으로 하는데 뭐 아주 쉽고 쉽다기보다 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중요한지, 왜 시험 문제에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윤리와 사상 교과서 가지고 교재 앞부분에 제가 주로 정리를 해 놓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 고전과 관련해서 동양 사상 고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따로 읽는 걸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 어렵고 그래서 굳이 그 지문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싶다 하면 장자의 소유유 재물론 더 나아가서 4편에 있는 8편 정도 어렵지만 그냥 머리 식히는 셈 치고 읽는 거로는 권해드려요. 근데 안 읽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읽고 싶다 하시면 순자, 성악편 이런 거 그런 건 읽어도 좋아요. 근데 다 전체를 통독하겠다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 수많은 거에서 어떤 게 나올지 나오는 건 또 정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한국 사상과 관련해서도 우리 써놓긴 다 써놨지만 수심결, 성악지묘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되도록이면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 2차서들 있죠? 2차서들에 정리되어 있는 지문들은 좀 잘 체크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대신에 서양 사상은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서양 사상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덕형이사학 정초, 그 다음에 공리주의, 정의론. 근데 정의론은 너무 두껍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면 연구서를 읽으세요. 정의론 관련된 연구서를 읽고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플라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너무 난해해서 읽어보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비교적 이 번역이 정제되어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덕형이사 원론, 공리주의 요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개론서는 이제 제가 요번에 새로 이제 그
교재를 새로 썼으니까요. 이 월별로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사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철학사상 관련된 2차서. 2차서는 제가 보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원문도 좀 있고 그 원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한 좀 내용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냥 원문을 통째로 읽으려면 머리도 아프고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국 철학사에서도 뭐 읽어야 되죠? 제자백가. 제자백가 읽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순자나 장자, 순자나 장자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 사상과 마음의 윤리학. 여기 이제 한국 사상 원문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요거 많이 읽어 주셔야 되고, 불교 철학의 전개 어려우니까 여기서 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 중국 철학 그리고 인도 철학 그 부분만 중심으로 많이 읽어 주시면 돼요.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 책이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서양 윤리학사 에링턴 책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사람들,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또 공리주의 요 정도 읽어주시면, 스피노자. 그래도 이 책도 어려워요. 이 책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읽는 거지 이렇게 읽기 좋은 책은 아닙니다. 번역도 조금 더 정제돼야 될 것 같은데 원문이 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이거 포임한 책, 그쵸? 옳고 그름의 발견. 여기에 있는 이제 윤리학 기본 이론들. 이건 뭐 제가 교재 이제 일부 정리를 할 거니까 뭐. 근데 여기 포임한 책에 있는 내용들이 꽤 시험 문제 많이 다뤄져요. 은근히. 그러니까 요 책, 그러니까 우리 원문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2차서를 잘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포임한 책 괜찮고요. 사키한 책 같은 경우는 중세철학 볼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에링턴 책도 괜찮긴 한데 뭐 읽으려면 사실 다 읽어야죠. 사회사상 관련 사회계약론 연구에 있는 원문 읽기. 사회계약론 연구에 보면 그 사상가들의 중요 원문들 이 책의 제일 좋은 점은 그거거든요. 원문을 거의 본인들 연구만큼 원문을 충실하게 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공화주의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또 이 사회사상이 좀 낯선 분들은 자유주의나 짧은 에세이 좀 쉽게 쓴 편이고, 민주주의의 모델들이나 민주주의와 권위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조차 힘들어요. 저도 이 책을 책에 꽂아놓고 가끔 펴보긴 하는데 그 두께에 비하면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교과교육론과 관련해서는 역시 도덕교육 새로운 해법이 제일 기본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책도 좀 흩어져 있는 편이라, 그쵸?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교재에 정리한 걸로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학자별로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나머지 책들, 도덕 이론과 쟁점이나 우리 도덕교육의 이해, 뭐 다 나름대로 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교재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것과 함께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하자면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쭉 밀어두셨다가 9월 이후에 보는 걸로.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남지도 않아요, 얼마. 9월에 모의고사 보면서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틀려가면서 모의고사 때 엄청 틀리거든요. 잘 안 외워지고 해서. 근데 나중에 가면 다 기억나요. 2달 정도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론 역시 9월. 그 이전에는 해봐야 재미도 없고 안 남아요. 진짜 9월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실함으로 9월 이후에 하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서요. 임용시험에 이제 임하는 자세인데, 암묵적인 이제 출제 영역은 존재하죠. 암묵적이기도 하고 기출일 자체가
우리의 출제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출제위원회 어느 정도의 자의가 개입되고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정도는 툭툭 집어넣어요. 이번에 니산 넣듯이. 근데 그거 하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틀려서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의 기출 범위 안에서 기본 4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삐뚤어진 방향이나 뭐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은 공부를 한 6월, 7월까지 꾸준히 해오면 40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게 합격선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그거 맞고서 만족할 수 없죠. 거기서 10점 올리고 20점 올리는 건 그 기본 딱 옆에 있는 출제위원이 이것까지 낼 것 같아 하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맞추는지 알죠. 자율성을 답을 맞췄는데 그 자율성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썼을 때 내가 쓸 수 있느냐. 여기서 2점, 3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율성이라는 괄호를 자신감 있게 내가 맞췄느냐. 나중에 답 보고 보면 아 이걸 몰라 이렇게 되는데 공부가 완전히 굳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반드시 기출 문제와 연계돼서 이해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소개된 책 이외에도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좋은 책을 알게 됐다면, 좋은 자료를 얻었다면 최대한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독서를 하는데 우리가 교양을 쌓으려고 막 그 무슨 윤리적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전을 붙잡는 데는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고 원문에 대한 익숙함과 문해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말투는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풍울한 책 같은 거 암만 읽어봐야 어떤 지문은 너무 어려워서 변형 안 하면은 시험 문제 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읽는 건 뭐냐? 아, 이 용어 쓴 게 순자였어. 이 용어 쓴 게 맹자였어. 이런 정도는 감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은 11달이 남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째깍째깍 임용의 시계가 돌기 시작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가게 두지만 나는 내 할 일을 딱딱딱 맞춰서 해야 돼요. 무리하지 않게. 5월 달에 가면 과부하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1, 2, 3, 4 의욕이 넘쳐요. 공부 막 10시간, 12시간 막 하는데 5월, 6월 가면 이미 한 바퀴 돌고 나면 왠지 벌써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죠. 한번 다 보고 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외우는 건 8월, 9월, 10월에 하는 거예요. 계속 지루하지 않게끔 잘 체크해 놓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기출에 몇 번 나왔어. 내 안에 그러한 잠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 기출이 투두둑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기가 아주 지루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도 모의고사 때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맨날 이것만 냅니까? 뭐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러는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이러면 아 그리고 다른 거 좀 새로운 거 좀 내보세요. 시험 문제가 새로운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새롭지 않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공부가 잘 됐다라는 얘기. 뭐가 나와도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못 씁니까? 물어보면 그건 안 나올 줄 알았죠. 출제위원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출제위원도 새로운 문제를 창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기출을 보고 학원 문제도 참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 하지만 뭐가 나와도 난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번 연도 이제 우리 어, 제 강의 계획인데요. 정규 강의는 뭐 1월부터 시작해서 뭐 2달 단위지만 실제적으로 한 달 단위로 우리 아까 어디 갔죠? 어, 출제 영역별로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요. 4월 강의는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1, 2, 3월은 4주면 충분한데 4월 강의는 9주로 잡혀 있는 거는 교과교육론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에는 인문 특강이 있습니다. 인문.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 진짜 하나도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진짜 ABCD부터 얘기합니다. 동양 사상은 뭐고, 동양 사상에 누구누구가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인문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이어서 이론 완성반. 그걸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아예 뭐 어느 정도 임용시험이 뭔지는 아는 분들 정도의 수준에서 이론의 속속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루고 이제 각 사상가마다 특징과 차별성 이런 것들을 1, 2, 3, 4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기출분석반. 작년에는 1, 2월에 소실을 갖고 했는데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1, 2월 기출분석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 좀 이론도 모르는데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견을 듣는 거로 해서 기출 분석을 남들 하는 대로 5월, 6월로 그래서 이론 끝나고 기출 분석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간. 그러니까 말이 기출 분석이지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왜 이 기출은 나왔고 그 기출의 양 사이드에는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8주에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어요. 하지만 8주에 최대한 맞춰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책을 내려고 해요. 자료집으로 그동안 했는데 양을 좀 정제를 해서 이게 책으로 내려고 하니까 뭐 1000페이지도 넘어 뭐 한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조금 줄이고 문제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한번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 이제 진검승부죠. 6월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이제 7, 8월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반. 풀 수 있는 문제들, 별의별 문제들 다 갖다 그냥 푸는 겁니다. 풀면서 이제 틀리는 연습이에요. 7, 8월, 9월, 11월까지는 자꾸 틀리면서 자극받고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뭘 외워야 되지? 맞추는 사람은 안주하고 안심하면서 오히려 실전에 가서는 헷갈려요. 틀려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 모의고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첨삭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했는데 처음 시작은 막 30점대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두 달 만에 5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첨삭하면서 이걸 왜 못 외웠어요? 막 이제 혼내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아직도 못 외우면 그러니까 그걸 외워놓으면 나중에 가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앞뒤로 보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뭐 7, 8월, 9, 10월은 먼 얘기 같지만 금방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합격 설명회 듣고 난 이 다음 순간부터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출문제 찾아다녀야 돼. 기출문제 확보해 놓고, 그렇죠? 5, 6월 강의 사실은 1, 2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쨌든 또 정해진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최대한 그 기출 문제들을 많이 익숙하게, 그러니까 투트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론 강의는 이론 강의대로 1, 2, 3, 4월대로 따라가시면서 기출은 5, 6월 가기 전까지 맞춰가야 돼요. 어,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걸 권해드립니다. 기출을 모르는 사람 이론도 듣지 마라. 왜냐하면 막막해요.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중요하지? 암만 제가 강조해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뭐 맹자의 호연지가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면 중요하겠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아니라 2010몇 년도에 호연지기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그림으로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외워도 의미가 있고. 근데 그냥 호연지기 동그라미 막 치고 중요해 중요해 별표심 딱 지워놓고 문제 형식으로 딱 내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심재 그런데 심재가 뭐지? 뭐 처음에는 설명을 막 하려고 마음에 있는 뭘 비워내고 근데 막상 시험 문제로 딱 쓰라고 간결하게 조건 주고 딱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 유형으로 우리는 암기를 해야 한다. 질문형, 대답형.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한다. 그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임용 합격을 위한 뭐 1년 뒤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권해드리는 마음가짐 같은 거죠. 1, 2월부터 해서 우리 11월까지 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각오를 늘 다지면서 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머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나 또는 올 한해는 뭐 경험 많이 쌓고 내년에 본격적인 승부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왜 굳이 뭐 경험을 왜 저하고 쌓아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저하고는 무조건 합격 아까 뭐라 그랬죠? 60점 이상 겨우겨우 합격하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여유롭게 합격하는 점수 그래서 나는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1년 안에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학습 능력 지금 제일 좋을 때인데 한 해 지나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쵸? 학습 능력 무조건 올 한 해 벌써 1월부터 11월 11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낼 거예요?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만 하고 주어진 것 그리고 제가 이제 11달을 하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질문 답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글로 답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래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첨삭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한 경험 쌓기 뭐 이런 자신감 없는 태도 그런 거는 절대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올 한해를 어떻게 뭐 그냥 지나갈 그런 얘기 하시면 저는 연락 끊으라고 하거든요. 어, 올해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방법은 하나예요. 11달 동안 지치지 않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방향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눈과 머리, 손이 혼연일체가 되면 돼요. 항상 모든 관심사가 임용에 뭐 나올까? 그리고 이 내용을 읽다 보니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시험은. 늘 그런 상상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루틴이 너무 빡빡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면 조금은 풀어주셔야 돼요. 6월까지는. 6월까지는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쉴 땐 좀 쉬셔도 돼요. 정말 뭐 매일 하루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역할 분담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자꾸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고 외우고 암기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공부의 스타일과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60점이라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바라보면 공부의 양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제 교재 4권이에요. 그 4권 안에서 다 60점은 만들어져요. 70점까지도 가능하다. 거기에서 안 나오는 게 한두 문제 있을 수 있다. 그 교재만 봐서 나는 시험을 못 봤다 이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교재만 봤더니 40점밖에 못 맞았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책임져야지 그건.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 교재만 봐도 60점은 만든다. 왜냐하면 교재를 60점을 받도록 본다 그러면 그분은 딴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재를 보다 보면 딴 걸 찾아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얘기가 돼 있지? 그 정도로 공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가 없어서 또는 무슨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60점을 못 받지는 않아요. 대부분 선입견, 편견, 그리고 공부 방법의 이상,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 외우지도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너무 시간을 오래 하거나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암기해서 달달달 외웠다고 하는데 싹 바꿔놓으면 뭐지? 이러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너무 맹목적으로 암기로 승부 본다 해서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기. 이거 역시 문제. 원문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문제 유형을 알면서 암기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승패에 결정적이에요. 예, 마무리하는 시간. 뭐 저하고 이제 인연을 이제 맺게 되시면 어쨌든 저는 책임감,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1년에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책임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다 저와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합격을 안 시키면 여기 있을 존재의 이유도 없고요. 여기에 오래 있기도 힘들죠.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합격이 곧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이상으로 저도 여러분들은 개인 혼자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이 수십 명이 되면 저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제 덕에 교사 된 거예요.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저의 희망이고 저의 어떻게 보면 그 밥줄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서로 공생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학원비만 받고 뭐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고 헛된 꿈 꾸면 안 되고요. 그리고 꿈을 안 꿔도 안 되고요. 뭐 이 시험 한 3년은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오지 마시고요. 무슨 공부를 3년씩 합니까, 이게. 어. 뭐 이게 좋은 시간이라고 3년을 해요. 1년도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1년의 끝이에요. 1년, 저하고는 1년만 보는 거예요. 1년만 딱 보시면 됩니다. 지키지 못할 무리한 계획 안 되고요. 뭐 열 몇 시간씩 매일 똑같이 잠은 4시간만 뭐 4시간 자면 건강 해쳐요.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해두시면 돼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 뭐 꼼수 같은 건 없어요. 주어진 게 뭔지라는 게 분명한데 무슨 꼼수가 있어요? 외우는 방법? 그거야 무슨 객관식 수능 시험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부터 우선순위를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외우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서술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기대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 이제 다음 주 발표인데, 사실 같이 고생을 하면 뭔가 진짜 그 동료 의식도 있고, 나중에 하면 짠해요. 마지막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우리 한 그 배를 탔으니까요. 뒤돌아보지 말고 자신감이에요. 무조건 시험은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뭐 안 헤어지고 막 그래요. 4월 달에 다 하면 뭐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예요? 그쵸? 7월 달에도 안 헤어져요. 8월 달에도 안 헤어지고 9월 가도 모의고사 보면 다 틀려요. 근데 시험장 가면 10점, 20점 오른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한 달 공부 다르고 두 달 공부 달라요. 그리고 막판 집중력이라는 건 사실 그전 6월까지 내가 뭐 했지? 막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 뭐 했지가 아니에요. 그 6월까지 했던 그 잠재적인 공부들이 우러나는 거.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섭렵하면서 6월까지 보내느냐가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합격 설명회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온라인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학원 게시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게시판에 알려주시고 저하고 뭐 소통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도 공개하니까요. 메일로 일과의 참 많은 부분을 메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한 달 쉬니까 또 그 선생님들이 그리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을 많이 할수록 저도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또 강의할 때도 반영이 충분히 되니까요. 어, 두려워 말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어쨌든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이니까 우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굉장히 낮게 지금 해놨고 저하고 뭐 직접 와서 얘기하시는 시간들이 의문을 푸는데도 아주 좋을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합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